제 이름은 라파엘 마르코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작은 한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전통적인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마드리드 국립대 의대를 졸업하고 바르셀로나 대학병원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했었죠. 전기 자극 치료, MRI 진단, 항염증 약물 투여 같은 치료는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제가 하는 일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 환자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 이 약 먹으면 속이 뒤집혀요. 아프던 무릎은 잠깐 멎지만 속이 더 쓰려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닫고 말았어요. 이건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증상의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진료실 한쪽 벽면에는 진통제와 항우울제가 가득했고 정작 환자들은 매주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점점 더 지쳐 보였어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 번역본이었지만 저는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책에 담긴 철학은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서양의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인체를 단순한 고장난 기계로 보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며 오장육부와 기운의 흐름을 통해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바뀌기 시작했죠.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책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저는 과감히 휴직계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고 원광대에서 열린 침술 실습 세미나에도 참석했었어요. 도인침법이라 불리는 기초 침술을 직접 체험하며 경혈과 기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느낄 수 있었죠. 한 달간의 체류 동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꿇릴 만큼 아팠던 환자들이 침 한 방, 뜸 한 번에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전통의학의 세계가 사실은 오히려 더 넓고 깊다는 걸 느꼈죠. 한국을 다녀온 후 저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제 클리닉을 새로 열었습니다. 기존의 신경과 진료소였던 공간을 동서의학 통합 클리닉으로 바꿨고 자연과 조화의학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이름도 붙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가 기억납니다. 마르타라는 67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만성두통과 목 통증으로 10년 가까이 약을 복용해왔어요. 약을 줄이자면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약을 계속 먹자니 위장이 뒤틀렸죠. 그날 저는 마르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의미 없는 동작이었겠지만 저는 그때 분명한 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르타 씨, 몸이 찬 편이시고 스트레스로 간에 기운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침 한 번 놓고 황기랑 천궁이 들어간 한약차를 드릴게요. 일주일만 마셔보시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인 합곡과 풍지를 중심으로 침을 놓았어요. 치료 직후 마르타 씨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깨가 뜨거워져요. 뭐죠 이거? 그리고 일주일 뒤 마르타 씨는 웃는 얼굴로 다시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마법이죠. 머리가 맑고 잠도 잘 자요. 그 이후로 제 클리닉에는 참 아시는 의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화 안 되는 환자에겐 대추와 감초, 관절 통증 환자에겐 강활과 독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청년에게는 황기와 인삼으로 구성된 보중이 기탕 변형을 추천했었죠. 하지만 저의 이런 치료 방식은 바르셀로나 의학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파엘, 도대체 무슨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라고.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의료가 아니라 민간요법이야. 의료윤리위원회는 저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 허가 일시 정지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저를 신비주의 의사라고 조롱했죠. 심지어 저희 클리닉 문 앞에는 누군가 이런 문구의 피켓을 붙여두었더군요. 당신은 돌팔이인가? 아니면 동양의 구도자인가? 그날 밤 저는 클리닉 안에 홀로 앉아 동의보감 한 구절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질외빈 침이병,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의술이다.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죠. 발신인은 장민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의 한의학 연구자라고 소개하며 제가 유튜브에서 동의보감 관련 강연을 했던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전해왔어요. 라파엘 선생님, 저희 한국전통의학연구소에서 열리는 동의보감 국제심포지엄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험은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귀중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일을 본 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마지막 줄을 다시 읽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군요.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내 심장은 이미 뜸을 뜨고 있었어요. 라파엘 마르코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신경과 의사였고, 어느 날 갑자기 돌파리로 몰린 남자였죠. 아니, 종양에 미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진료실에서 한약차를 끓이고 있었거든요. 의사 가운 입고 한 손엔 맥진기, 다른 손엔 약탕기. 라파엘, 제발 이러지 마. 환자들이 이게 병원이야, 약방이야 헷갈려 한단 말야. 동료 의사들의 눈초리는 날이 서 있었고 의사협회는 제 진료권을 정지시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된 바로 그날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첫 문구는 이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라파엘 선생님. 여기는 뜸과 침의 나라입니다. 용지에 프린트한 그 문구를 든 장민 씨의 미소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중고차 딜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묘하게 믿음직스러웠어요. 웃기죠? 저는 공항 바닥보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한국 땅을 밟고 있었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장민 씨는 저를 강북에 있는 어머니의 한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한약 냄새는 마치 이제부터는 내 인생도 쓴맛 봐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쓴맛이 이상하게 익숙했고 따뜻했어요. 그날 진료실에서 만난 첫 번째 환자는 척추협착증 환자였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이동도 어려웠다던 63세 아주머니였죠. 그런데요, 약초차를 마신 지 3개월째라더니 혼자 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사용된 약재는 두충, 우슬, 그리고 환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마치 허리가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젠 다시 제 몸 같아요. 그분의 말에 저는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마법이길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약효에 대한 논문 수십 편을 읽어왔지만 환자의 생생한 변화 앞에서는 논문이 종이 쪼가리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다시 동의보감 영문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WHO의 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에 번역된 덩글버금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이라는 제목의 자료였습니다. 제가 가진 버전엔 약재의 라틴어 명칭까지도 나와 있었죠. 정말이지, 이건 그냥 전통서가 아니야. 이건 의학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책을 읽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바르셀로나의 환자들을 떠올렸어요. 알 수 없는 만성통증, 치료되지 않는 편두통,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불면증, 그리고 벨마비. 얼굴의 반쪽이 마비되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환자들. 그런데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벨마비 환자가 침 치료와 한약 복용 후 일주일 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웃음이 아니라 혁명이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장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다시 침술 배우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장민 씨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사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뺨에 침 하나만 놓아도 바로 전생 기억날 사람이다. 하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쩌면 그 전생이라는 게 바로 제가 진짜로 가야 할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팔이 소리 듣던 날이 그립지 않다. 오늘은 내 영혼의 침이 놓인 날이었다. 그 침이 향한 방향은 딱 하나, 동쪽이었다. 이제 저희 여정은 단순한 진료, 여행이 아닌 동의보감과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환자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세장 강릉의 시험실, 그리고 통역사, 염소 할머니, 한국 강릉,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해질 무렵이면 모래사장에서 조개 줍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의 한 한방병원에서 실험실 겸 임상연구실 임시로 빌려 동의보감 기반 한약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장민 씨가 든든히 서 있었고요. 그는 전통 한의학 박사이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다 싶은 인상이었죠. 라파엘 박사님, 여기가 바로 실험 들어갈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요, 저희 마을에서 관절염으로 유명한 관절염을 제일 오래 앓으신 박정자 어르신이세요. 그녀는 염소 할머니로 불리고 있었어요. 이유요? 평생 염소만큼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녔기 때문이었답니다. 이제는 두 무릎이 다 닳아 걸음아 날 살려라가 아니라 날 좀 살려줘 상태가 되어 있었죠. 이 양반이 스페인서 왔다면서 거 참 희한하네. 외국인이 내 무릎 살려주라 하네. 할머니의 사투리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장민 씨가 능수능란하게 통역해 줬습니다. 이분이 동의보감에서 환기, 독활, 강활, 방풍 조합을 활용해 관절염 환자 치료를 해봤는데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 약재로 한국군 무릎 고쳐보겠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조합을 처음 써본 건 바르셀로나에서였죠. 이름은 마르코탕이었어요. 서양 의사 친구들은 놀라서 물었었죠. 이거 진짜 효과 있어? 근데 정말로 효과 있었어요. 그 환자는 무릎 관절에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기적으로 약탕과 침수를 병행하니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 만큼 변화가 극적이었죠. 그래서 강릉에 오자마자 이 마르코탕을 공식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첫날 할머니께 뜸을 뜨고 마르코탕을 하루 3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 이거 말이야 속이 싸해지면서도 이게 뭔 맛이래? 할머니의 첫 반응은 약간 개그 쪽이었죠. 얼굴은 찡그렸지만 정작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집 앞에서 기지개를 켜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제는 진짜 꿈을 꿨어. 내가 다시 염소랑 산 타고 있었어. 그것도 지팡이 없이. 웃음이 터졌죠. 장민 씨도 저도. 근데 말이야, 이 약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마늘탕. 아니요, 할머니. 마르코탕이요. 제 이름 따서 만든 거예요. 어이구 마늘이랑 고춧가루 안 들어갔으면 된 거지 뭐. 나는 그냥 이걸 염소탕이라 부를래. 이렇게 강릉에서의 첫 실험은 염소 할머니의 마르코탕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무릎이 시큰한 이장님, 허리가 끊어질 듯한 택배기사님, 날씨만 흐려도 어깨가 쑤신다는 미용실 사장님까지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 40대 후반의 김기우 씨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셨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밤마다 수면제를 복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신경안정 처방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조인, 백작약, 감국을 중심으로 한 처방이었어요. 기훈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요, 약 없이도 잠이 와요. 자고 나면 머리도 덜 무겁고요. 꿈도 안 꾸고요.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수면 장애에 대해 대체로 약물로 조절하고 근본 원인을 조절하긴 쉽지 않았거든요. 이 조합이 실질적으로 자율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건 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두꺼운 책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The Secret Wisdom of East Translated 동의보감. 동방의 비밀스러운 지혜, 영어로 번역된 동의보감. 누군가가 동의보감을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해 출간했던 책이었고 저자의 이름은 세라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Dear Doctor, Marco, your passion for Eastern medicine inspired me. I hope this edition helps your journey in Korea. With admiration, Sarah.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단순히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넘어 전통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미래를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리란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강릉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한약 실험에 협력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갈등도 터져나오게 되죠. 과연 라파엘 마르코와 장민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조용한 해안 도시, 소량기 가득한 숲, 그리고 무언가 신비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장민 씨는 저를 강릉 외곽의 작은 한의원으로 안내했어요. 외관은 허름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약초, 땅, 불의 향기.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여기서 실험을 하신다고요? 네, 한국의 자생 약초가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지는지 동의보감의 기록과 비교해서 검증하는 거죠. 원하시면 직접 처방도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유와 실험의 현장이었죠. 우리는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고혈압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강릉 주민 62세의 어부 김영호 씨를 선정했어요. 그는 최근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두통과 수면장애는 나아지지 않아 거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택한 처방은 동의보감에 실린 천왕보심단을 응용한 약차였어요. 산조인, 백자인, 복령, 감초 등을 조합했죠. 저는 직접 약초를 다리고 김영호 씨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 안의 기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약은 증상을 막지만 이건 원인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 나 요즘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아침에도 머리가 안 아프고요. 효과는 분명했어요. 그가 사용하던 2가지 양약이 중단되었고 혈압도 안정세에 들어섰죠. 저는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가 아니라 작은 기적의 목격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사례. 이건 조금은 코믹한 사건이었어요. 한 40대 중반의 등산 애호가 박동환 씨가 한의원에 들어오더니 엉덩이를 붙잡고 앉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등산하다가 미끄러졌는데 엉치뼈 쪽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통증은 계속된다는 거였죠.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요통에 좋은 약재 중 두충, 속단, 우스를 중심으로 보신탕약을 다렸습니다. 거기에 침수를 더했죠. 그가 침 맞을 때 표정이 어찌나 코믹했던지요. 아, 선생님, 이거 진짜 과학 맞아요? 진짜 과학이죠. 동양의 당신 몸을 위한 과학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그는 정말 계단을 뛰어오를 정도로 회복했어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외국에서 온 이상한 의사, 사람 살려냈다더라. 하루는 시장에 들렀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이 약초가 강활 맞죠? 무릎에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일어나지 못해서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실험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구나. 장민 씨는 제가 하는 모든 시도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험 일지에는 약재의 조합, 용량, 복용 시간, 환자 반응까지 일일이 기록했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곤 했습니다. 라파엘 선생님,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나 제안해 보시죠. 진짜 서양의학이 포기한 분야에서 우리 한의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일하던 제 전 동료인 알베르토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지금도 너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퇴원 못한 환자들이 내가 보낸 약초차로 웃고 있어. 그 글을 읽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소나무 숲 너머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고 있었죠.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릉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을 때 찬 공기가 배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울의 복잡한 매연 대신 여기서는 바다 내음과 산바람이 코끝을 간지였죠. 라파엘 마르코, 저는 이곳에서 드디어 동의보감에 기록된 한약 처방들을 현대적 방식으로 검증해보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장민 씨의 도움으로 저희는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실험실을 하나 임대했었죠. 그 실험실은 원래 동네 어르신들이 운영하던 창고였는데 장민 씨가 정성껏 개조해 놓은 덕분에 현대식 실험 기구들과 약재 건조대, 전통 약탕기도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첫날부터 실험 대상이 된 건 동의보감에 자주 등장하는 강활과 독활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진료하던 시절 만성신경통 환자들에게 이 2 약재의 조합을 쓴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서양약보다 더 빠르게 통증이 완화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자연이 직접 만든 진통제 같아요. 첫 번째 실험은 장민 씨의 삼촌이 직접 참여해 주셨어요. 허리 디스크로 오래 고생하셨는데 기존 약물 치료에 내성이 생겨 별다른 차도가 없던 분이었죠. 강활과 독활, 거기에 천궁을 섞어 만든 약차를 일주일간 복용해 보셨는데 삼촌께서 넷째 날 되는 날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뭐야? 아침에 허리를 숙여도 소리가 안 나. 허허, 이거 어디서 구했대? 저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양의학에선 진통제 복용 없이 그렇게 빠른 회복은 극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조합은 마치 동의보감 속에서 튀어나온 마법 같았어요. 시험이 진행되던 중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실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 형제가 매일 실험실 창문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구경하던 것이었죠. 어느 날은 아예 들어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마법약 만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응,
옛날 한국 할아버지들이 알려주신 비밀 레시피야. 그날 이후로 그 아이들은 마법사 아저씨라고 절 부르기 시작했죠. 전통 한의학이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도 자극한다는 게 새삼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역의 한 현대의학 병원에서 저희 실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실험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장민 씨와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 사이로 저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장민 씨, 혹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회는 술렁였습니다. 처음엔 전통의학 미신이라는 프레임이었지만 강릉에서 수집된 실제 임상 데이터가 덧붙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환자의 수면 개선, 만성 통증의 감소율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였고 그중 일부는 약물 복용 없이 통증 지수 40% 감소라는 소견으로 발표되었죠. 그는 스페인의 전통의학을 오히려 한국을 통해 다시 되살렸다. 유럽통합의학학회 회장이 감탄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후 라파엘은 바르셀로나에 라파엘 메디컬 한방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전통 한방차를 내리고 침 치료를 하고 상담 후에는 동의보감 구절을 환자에게 읽어주는 클리닉. 유튜브 채널은 어느새 구독자 200만 명을 넘겼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의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클리닉 대기표는 6개월치가 예약이 꽉 찼고 하루에 10잔 이상 끓이는 환기차 때문에 병원 내 직원들 전원이 침향과 감초 냄새 중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죠. 왜냐면 라파엘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고 그 치료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마법사인가요? 한 소녀 환자의 질문에 라파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아주 오래된 책 하나를 따라 걷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책은 그가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게 만든 동의보감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돌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반겨주는 이도 없었고 의사협회에서 보낸 편지 한 통만이 우편함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라파엘 마르코 귀하의 자격은 여전히 정지 상태이며 기존 진료 방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복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문장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젠 내 손에 강릉에서의 진짜 증거가 있었거든요. 전통과 실험, 환자들의 반응, 약초의 구성, 회복 그래프, 체열 진단 사진까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체계적으로 보고서로 정리했었습니다. 장민 선생님이 밤새도록 도와주셨던 그 연구 자료들은 단순한 동양의 감성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의 과학 언어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료였어요. 이번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나 바람을 들고 왔어. 처음으로 찾아온 환자는 다름 아닌 마르타 여사였어요. 제가 예전 클리닉에서 맥을 짚어주고 환기랑 천궁을 넣은 약차를 드렸던 바로 그분이었죠. 다시 오셨네요. 예.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믿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그녀에게 다시 진맥을 했고 예전보다 약해진 소화기 계통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인삼과 백추를 중심으로 한 처방, 소건 중탕 변형을 사용했죠. 마르타 여사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차를 마셔야 할까요? 한국 바람 담긴 그 차 다시 주세요. 며칠 뒤 그녀는 뺨이 붉어진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예전엔 잠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이제 제가 해야 할 더 큰 일로 이어졌죠. 며칠 뒤 저는 동의보감의 WHO 공인 번역본을 바탕으로 한 논문을 유럽통합의학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의보감 Revisited, a Western Neurologist's Clinical Journey into Korean Traditional Medicine. 이 논문은 동양 전통의학을 보완의학이나 대체요법이 아닌 진정한 의학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의학의 사상체질론과 맥진법, 그리고 한약의 복합 처방 체계는 유럽의 환자 맞춤형 의학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죠. 그리고 결과는? 이 논문은 스페인 의학협회 공식 학술지에 실렸고 유럽통합의학학회에서는 2025년 우수 사례 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뒤
한독일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어떤 치유력을 지니는지 증명했어요. 이후 저는 바르셀로나의 Centro Rafael de Medicina Oriental Integrative라는 이름의 통합의학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내외관은 한국의 한옥 양식을 모티프로 설계했고 벽 한쪽에는 한글로 적힌 문장이 걸려 있었죠.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 의술의 시작이다. 동의보가. 레페어 클리닉은 유튜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한약차 끓이는 법, 맥 짚는 법, 한약을 보는 스트레스 해소 콘텐츠가 화제가 되었고 구독자는 어느새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한의학을 전하고 있는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민간요법 중 하나인 생강찜 질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돌팔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법사 선생님,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의사, 치유의 달이라고 불러주었죠. 그날 강릉에서 캐던 환기를 다시 손에 들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민 선생님, 우리가 뿌리 씨앗,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한 명의 환자에게 저는 이런 인사를 건넵니다. 이건 단지 약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스스로 낫도록 도와주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죠. 한국, 고마워요.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한류는 동의 보감입니다.